트럭 한 대로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처음 만났던 그녀의 웃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통회사 격리로 일하던 그녀는 제게 늘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나중에 하자. 지금은 돈 모으는 게 먼저잖아. 그녀의 말은 언제나 현실적이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식보다 진심이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사실 제 어깨에는 빚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로 진 빚을 갚으려면 결혼식 같은 형식적인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은 월세 17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좁은 방 한켠에 전기밥솥과 미니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죠. 매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어둑한 시간, 그녀는 종종 일어나 제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네. 응, 이번에 물량이 많이 들어왔대. 한 번 더 뛰면 이번 달엔 좀 벌겠다. 그녀는 출근길에 커피를 건네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은 일만 해. 돈 관리는 내가 할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운송업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무거운 화물을 나르는 일은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꾸준했고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트럭 한 대였던 게 3년 만에 2대, 그리고 5년 차에는 5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야. 당신이 아는 것보다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들어. 장부는 항상 그녀가 관리했고 저는 확인할 틈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도로 위에 있다 보니 사무실 일은 그녀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두드렸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트럭 운전만 했는데 격리 출신인 그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보면 집은 늘 어두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항상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그 목소리가 언제부턴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야. 내일은 더 빨리 나갈게. 저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흘기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하는데 왜 돈이 없어? 친구가 의아해하자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지. 회사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대. 그녀가 늘 하던 말을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할 동안 그녀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녀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말투는 거칠어졌고 요구사항은 늘어갔습니다. 하루는 퇴근하자마자 그녀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 창피해. 사장이라면서 옷은 왜 늘 그 꼴이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하느라 옷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만 그녀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이라면 그에 맞는 모습을 갖춰야 하니까요. 그녀는 제 셔츠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하녀야? 그날 밤 그녀는 말다툼 끝에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제가 차분히 얘기해보자고 말하자 그녀의 눈에서 불이 번쩍 났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보다 더 아픈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래, 내가 더 잘 벌었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다음날 새벽 아무 일도 없던 듯 그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친구네 가서 애 좀 봐줘야 돼. 애를 봐준다고? 애 봐주면 돈 좀 챙겨준대. 맨날 적자니까 나라도 좀 벌어야지.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집을 나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일요일 새벽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짜증을 내며 받았습니다. 여기서 자야 해. 애가 밤에 울어서 누가 봐줘야 하니까.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마다 외박은 물론 점점 화려해지는 옷차림과 액세서리가 그녀를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손톱에는 매번 다른 색깔이 번쩍였고 핸드백은 어느샌가 명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요즘 좀 달라졌네. 퇴근 후 거실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가? 그녀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옷도 그렇고 향수도 그렇고 예전과 좀 달라 보여서. 이제 좀 나 자신에게 투자 좀 하려는 거야. 늘 똑같이 살 순 없잖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옆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으려다 우연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엔 토요일이 좋아. 토요일 저녁에. 그때 보자. 저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낯선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제게는 보여주지 않던 목소리였죠. 그녀가 통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오자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친구지. 당신은 나 의심하는 거야?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노려보는 그 눈빛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제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뭔가 있는 걸까? 밤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배송을 마치고 트럭을 회사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피로가 몰려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동생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 회사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나 잠깐 봐. 형수님 일인데 좀 이상해. 그 말에 머리가 쭈뼛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은 어색하게 웃으며 국수를 저었습니다. 뭔데 그래? 토요일에 배송하다가 형수가 택시 타는 걸 봤어. 어떤 빌라 쪽으로 가더니 잠시 후에 남자랑 같이 나왔어. 동생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아내와 한 남자가 다정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농담하지 마. 형, 잘 봐봐. 그리고 그 남자. 형 친구 아니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이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같이 다니며 형제처럼 지낸 친구였죠.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다녔고 서로 생일도 챙기던 친구였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지. 그냥 우연히 만난 거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형, 나도 우연이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 집에서 형수님이 나오는 거 직접 봤다고 3시간 동안 있다가 나왔어. 동생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증거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저녁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있던 제 모습을 보고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일찍 왔네. 저녁은 먹었어? 어디 갔다 왔어? 응, 친구네. 그의 돌잔치 준비 도와줬어. 그녀의 표정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뭐? 내가 다 알아. 네가 누구 만나는지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아니면 이미 예상했던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그 사람이 내 친구인 건 알아?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서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은 일만 하고 나는 혼자였잖아. 그 사람이 위로해줬어. 그게 죄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8년간 그녀를 위해 일했던 시간, 그녀가 행복하길 바라며 참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늘 바빴잖아.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고. 그럼 떠나던가. 왜 내 돈은 가져가?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그건 내가 관리한 거잖아. 당신이 맡긴 거야. 그래서 네 돈이 된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 혼자면 못 벌었잖아. 나 있었으니까 된 거야.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한 번도 나를 남편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그녀에게 저는 그저 돈을 버는 기계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한 것도, 그녀를 위해 참은 것도, 모든 것이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보내준 사진을 수십 번 넘겨봤습니다. 아내와 친구가 커플룩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모습.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도 몰래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에는 300일 축하해, 오늘도 사랑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살면서 제 친구와 기념일을 챙겼습니다. 300일이라면 약 10개월 전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회사에 일찍 나가 트럭 거래 장부를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제가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건 뭐야? 왜 입금은 이만큼인데 출금은 3배야? 회계 담당 직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사모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세금이나 유지비라고. 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많아? 직원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사장님 허락받았다고 하셔서. 퇴근하자마자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 내역을 프린트했을 때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백화점, 명품 브랜드, 호텔, 모든 거래가 그녀의 계좌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한 날마다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입금과 출금이 하루도 겹치지 않고 정확히 당일 전액 인출. 그 금액을 합산하니 지난 3년간만 수십억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늘 돈이 없다고 했는지, 왜 늘 적자라며 저를 죄책감에 묶어뒀는지. 그녀는 제 일 중독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제 착함을 이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되찾을 차례입니다. 제 인생, 제 돈, 그리고 제 존엄성까지.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모았고 이제는 행동에 옮길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쥔 건 통장 내역, 메시지 캡처, 그리고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용기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8년간 공동생활을 해왔고 사업도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경우 불륜과 재산 착취가 명백하다면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 유용은 형사상 횡령 혐의도 될 수 있고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재산 가압류부터 시작하시죠. 그녀가 더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통장과 오피스텔, 차량, 보험까지 전부 묶였습니다. 그녀 이름으로 된 재산은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 통장도 모두 새로 만들었고 이제 돈의 흐름은 완전히 제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뛰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내 계좌가 묶였다는데 당신 짓이지? 당신이 그런 짓을 해?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 돈으로 2집 살림했잖아. 이제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벌었다지만 나도 그동안 얼마나. 그만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그녀 앞에서 단호했던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말 이제 법정에서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의 모든 결정권이 그녀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 삶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통쾌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구였던 그의 이름이 적힌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는 제가 평생 친구라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사이, 부부 동반 여행에서도 형수님 참 현명하세요라며 치켜세우던 그 입으로 제 아내에게 사랑을 속삭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 한마디로 20년 우정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원룸 앞이었습니다. 당신 이럴 거야?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그녀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말, 이제 늦었어.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원룸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이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트럭키를 집어들고 회사 차고로 향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는 10대의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땀과 노력으로 세운 전부였습니다. 한 대 한 대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거다. 이틀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판결 나왔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었고 부당이득 반환금도 전액 회수 가능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을 되찾았다는 사실보다 제 자존감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착한 남편이 아닌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마워.
형, 이제 진짜 끝난 거지? 응, 이제 시작이지. 무슨 시작? 내 인생. 동생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침 배송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전에는 이런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뛰고 불안해졌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돈을 그리워할지 몰라도 저는 이제 단 한 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제 돈도, 제 시간도, 제 마음도 더 이상 그녀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삶의 주인은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